함장의 바다 출항합니다. 오늘은 250kg 정도의 폭발로 배를 두 동강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두 동강 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서재정 미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총 폭발량 250kg 정도가 수심 6에서 9m에서 폭발할 때 물속에서 생성되는 풍선의 최대 반지름이 3m 정도이므로 천안함에 충격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30에서 80바 정도에 그친다라 이야기하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의 압력이 15바인 것에 비교하면 군함이 그 2배에서 5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반으로 절단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의 압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거대한 함선이 커피 머신이 버티는 압력의 2에서 5배도 못 견디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커피 머신이 압력의 2에서 5배에 1200톤의 군함이 쪼개졌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마찬가지로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89식 중어뢰의 탄두 중량은 267kg, 독일의 DM2A4 중어뢰의 탄두 중량도 260kg입니다. 그러나 모두 초계함급 수상함을 두 동강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끝인가요? 끝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출항 마치고 입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장의 바다 오늘 또 출항합니다. 화약이 250kg이나 터졌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화약 냄새 당연히 맡아야겠죠. 역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일단은 화약이 터졌다면 화약 냄새가 나야죠. 화약 냄새를 맡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안함에. 우리가 성냥한 계피만 키더라도 또는 해변가에 가서 폭죽 놀이를 할 때 얼마나 화약 냄새가 납니까? 근데 천안함에는 생존자 어떤 사람도 화약 냄새를 맡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뢰를 맞아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경험자가 없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뢰 맞은 사람 찾아보자. 1865년 미국의 해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어뢰를 맞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때 바로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2차 대전 때에는 또 어뢰를 맞아본 유전병이 바닷물에서 나온 화약과 전함에 새어나온 기름에 흠뻑 젖어버렸다는 증언을 합니다. 사건 당시에 이 화약의 냄새를 맡은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조금 웃긴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는 바닷속에서 화약이 폭발했기 때문에 이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무슨 예로 들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냐면 우리 김 PD님도 공중 목욕탕 가보셨죠? 탄안에 혹시 방구 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막 기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뽀글뽀글한 이제 거품이 올라오지요. 예. 탄안에서 방구 꼈다고 그 방이 어디로 안 갑니다. 뽀글뽀글한 거품이 올라와서 예. 뻥 하고 결국 수면 위에서 터지는데 그 순간에 냄새 맡아보면 예. 이게 바닷속에서 터졌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쉬운 예만 들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해서 군을 다녀온 분들이거나 폭죽놀이 정도만이라도 해본 분들이면 화약 냄새 다들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릴 적 가지고 논 화약총의 흑색 화약, 폭죽의 황색 화약이 공기 중 폭발 시에는 강렬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뢰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흑색 화약을 쓰던 과거 1864년 달그린 제독의 토피도 피격 해고록과
전방 포탑 탄약고에 화재가 발생해 함포 추진 장약이 불탔던 1942년 노스캐롤라이나호의 케이스를 가져와 대중에게 의뢰 폭발 시 화약 냄새가 나는 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욕탕 속에서 방귀 같은 대중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드는 전략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순간적으로 공기 중으로 솟아올랐고 승조원들의 위치가 가깝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으나 역시나 국방부의 이러한 대응은 실패를 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실전 해고 사례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중이 쉽게 납득할 만한 사례 등을 들어 거짓 선동을 했고 국방부는 이번에도 공기 중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을 걸 이라는 자신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정 정도만으로 음모론자들의 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신시의 사례 나열이 그저 추측에 불과한 해군의 반박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필자들이 아는 화약 냄새와 의뢰에 쓰이는 화약 냄새는 전혀 다릅니다. 군필자들이 기억하는 냄새는 총기와 하포의 추진 장약 냄새입니다. 총기는 니트로셀룰로스를 주로 씁니다. 박격포 등에는 니트로셀룰로스와 니트로글리세린을 섞어 쓰고 전차와 하포에는 여기에 니트로구아딘까지 섞어 쓰게 됩니다. 반면 포탄과 의뢰, 미사일 탄두에 쓰는 작약인 TNT, RDX, HMX, PBX는 냄새가 전혀 다릅니다. 선체에서 TNT, RDX, HMX가 검출되었으므로 북한 의뢰는 해당 폭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설령 천안함 장병들이 냄새를 맡았더라도 이것을 화약 냄새라고 인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TNT, RDX, HMX의 폭발 냄새를 맡을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천안함에서 흘러나온 기름 냄새가 상당히 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NT, RDX, HMX는 수중 폭발 시 냄새가 안 납니다. 불과 수그램에 불과한 5.56mm 소총의 장약 냄새나 심지어 1g도 안 되는 화련발 화약총의 흑색 화약, 성냥 머리만큼의 황으로도 코를 찌르는 진한 냄새가 나죠. 하지만 TNT와 RDX를 섞은 컴포지션 B를 60g이나 사용하는 수류탄을 무릉덩이에 던질 때 어땠습니까? 수류탄을 던지고 난 뒤 화약 냄새를 맡아본 분들 계십니까? 났다고요? 그럴 리가요. 화약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또한 해군 출신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마크9, TNT와 RDX를 섞은 토펙스 혹은 PBX 90kg을 작약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홍대 투하 훈련 때 화약 냄새를 맡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모론 대표 주자인 신모 씨의 주장대로 화약 냄새가 없기 때문에 폭발이 아니라는 주장은 명백히 의도적인 거짓말인 것이죠. 이쯤 되면 신모 씨는 진짜 해군에 있었는지 궁금한데 조금 말씀드리면 신모 씨의 병적 기록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보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추후에 시간 날 때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충해 드리자면 음모론자의 대표주자 신모 씨가 근거로 된 달그린 제독 때는 의뢰가 없었고 흑색 화약을 썼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달그린 제독의 해고록은 1864년의 일이었고 이때는 의뢰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의뢰는 1866년에 화이트 헤드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럼 신모 씨가 의뢰라고 대중을 속인 토피도 그 정체가 뭐냐면 19세기 초 로버트 풀턴이 고안한 부유 폭발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뢰입니다. 달그린 제독이 맞았다는 토피도는 활대기뢰라고 번역되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활대기뢰는 흑색 화약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면 근처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신모 씨는 대중을 속이기 위해 의뢰가 개발되기 이전의 흑색 화약을 쓰던 스파 토피도를 의뢰라고 번역하고 대중을 속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화이트 헤드 이전의 토피도는 수레, 이유는 어영수레, 네이블 마인은 기계수레, 이를 줄여서 각각 의뢰와 기뢰라고 번역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번엔 신모 씨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호의 탄약고 화재 사건입니다. 신모 씨는 1942년 노스캐롤라이나호의 무전병
시빌리의 의뢰 피격 경험으로도 대중을 속였던 것입니다. 시빌리가 의뢰에서 나온 화약 냄새가 자신을 덮쳤다고 해간 것은 맞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시빌리의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 의뢰는 접촉신간만 사용했습니다. 의뢰가 접촉신간으로 전방 탄약고에 맞아 폭발하면서 폭발 하염이 선내로 들어와 추진 장약에 불이 붙어 탄약고를 폐수로 침수시켜서 진화해야 했을 지경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상당수의 군인에게 익숙한 화약 냄새는 총기와 화포의 추진 장약 냄새입니다. 따라서 무전병 시빌리가 화약 냄새라고 인지한 것도 소총과 한포의 추진 장약일 것이고 화재로 추진 장약이 타는 냄새를 시빌리는 의뢰에서 나온 냄새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95식 의뢰의 탄두 작약으로 쓴 TNT는 공기 중 폭발에도 매캐한 타는 냄새에 가깝지 절대 군필자들이 기억하는 그런 화약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화약 냄새는 천안함에는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음모론을 하나하나 깨가면서 제 속이 타는 냄새는 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팡합니다. 감사합니다. 함장의 바다 의혹 8번째 지금 출항합니다. 오늘은 저희 천안함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준비해본 내용입니다. 의뢰가 폭발하면 고막이 파열되는 이비인후과적 손상이나 또는 내장 파열이나 전사한 장병들의 목이 없어야 하는데 멀쩡하니 폭발이 아니라는 취지의 음모론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짓말 영상 원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예요. 이분이 이라크에서 어뢰 침몰한 군함을 인양을 했던 세계적 인양 전문가인데, 어뢰라면 코피 나고 고막 상하고 눈 주위가 찢어진다. 어느 한 배가 옆에 벽이 멀쩡한데 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이. 봤더니 바깥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배 철판을 때린 거예요. 때리면 그 충격파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격파가 그대로 날아와서 눈, 코, 귀, 입, 인체에 이 뚫린 쪽으로 그대로 확 들어간답니다. 그럼 들어가서 내장을 한번 휘젓고 충격파가 그런 다음에 안에서 부딪혀서 바깥으로 쫙 빠져나온답니다. 나올 때는 인체에 목이 딱 닫혀버린대요. 목이 딱 닫힌 데서 밑에서 파가 치고 올라오니까 목이 관성에서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입니까? 책을 줘요. 책에 그게 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 신모 씨는 2018년 12월 27일 한 연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국방부는 천안함 하부에서 360kg TNT 어뢰가 폭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폭발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침실에서 휴식을 하던 김병남 원사, 김덕수 상사 등 원상사와 인근 침실에서 휴식 중이던 대원들에게 신체적 손상이 없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버블제트 어뢰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여 마치 폭발물과 선체 사이의 바닷물이 충격파 대부분을 흡수하여 선체에 미치는 충격파를 흡수해버리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모순인 것은 선체를 파괴하는 충격파는 그대로 존재하였으나 유독 인체만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는 말과 같으니 네티즌들이 친환경 녹색 어뢰라며 국방부를 비웃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위 프로판가스 폭발의 경우 건물과 건물이 콘크리트로 막혀 있음에도 30m 내에 승용차와 주택, 유리들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다친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모 씨가 발행하는 한 사이트에서 이종인 알파 잠수 기술 대표는 일단 폭발이라는 것의 정의는 단시간에 일어나는 산화작용이다. 그게 뭐냐면 많은 양의 어린하고 큰 소리를 내고 그 다음은 기체의 팽창이다. 그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폭발이다.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조건을 주면 폭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도 포유류는 허파를 갖고 호흡을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허파까지 공기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허파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반작용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 인체의 구조는 반사적으로 닫혀버린다. 숨이 딱 멈추면
몸이 경직되는 것처럼 인체가 경직되어 다치는 현상. 그렇게 되면 그 압력으로 인해 코피가 터지는 것은 기본이고 심할 경우 목이 날아가는 손상을 발생하게 된다. 근데 실제 현상은 진주만 폭격 때 많이 발생했는데 구조하러 들어갔던 미군 잠수부가 들어갔다가 기절했다고 회고록에 쓴 걸 봤다. 시신들이 모두 목이 떨어진 채 둥둥 떠 있었다는 거다. 격실 안에 있었는데. 잘 보셨습니까? 대충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폭발이라는 단순한 상식에 국한된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주로 다시 되짚어보면 영화나 소설에 자주 나오는 충격파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부분을 이용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국방부의 대응은 이렇습니다. 의뢰로 인한 환자 상태를 연구한 카이스트 신영승 박사에 의하면 버블제트로 인한 충격 및 압력파가 원인이 돼 승조원들이 골절과 열창, 타박상 등을 입을 수 있다. 결국 버블제스로 인한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생존자 58명 중 8명이 요추와 흉추, 대퇴부, 경추부, 치아 등의 골절상을 입었고 기타 인원들은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합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우선 국방부는 당시 주로 합조단 혹은 친합조단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오로지 개개인에 대한 권위만을 내세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뚜렷한 근거나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학자들의 연구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과된 점은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나름 박사라는 겁니다. 결국 양쪽 모두 학자들 말을 인용하는데 음모론자들 쪽은 눈으로 보고 속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사례들을 제시하는 반면 국방부에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의 47%가 천안함 공식 조사 결과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점도 여기서 비롯됐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실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막 손상 등 이비인후과적 손상 부분입니다. 우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함인 노스캐롤라이나함의 의뢰 피격 내용을 짚어봅니다. 당시 승조원들은 고막 손상은커녕 폭발음조차도 못 들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심지어 격실 위치에 따라 아예 폭발음으로 인지할 만한 소리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회고도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야마토급 전함 무사시의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무사시함은 의뢰와 항공폭탄을 30발 넘게 맞고 침몰했지만 약 1000여 명이 넘게 살아남았고 이후 대다수는 해군 육전대로 차출돼 지상군으로 싸웠습니다. 참고로 고막이 터지고 내장이 터진 사람은 지상전에 동원돼 싸울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엔터프라이즈함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함은 피격과 더불어 기적적인 데미지 컨트롤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뢰와 폭탄을 맞고 승조원들이 살아남아서 배를 고쳤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의뢰에 격침된 헤네랄 벨그라노함의 사례를 보면 의뢰가 선전을 뚫고 들어가 폭발에 선내에 화염과 고열이 전달됐음에도 생존자 중 고막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사례입니다. 미 해군의 코람 사례입니다. 천안함은 비접촉 수중 폭발이므로 매질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상 폭발한 USS 코람은 매질의 변화 없이 직접 음압이 전달되었습니다. 천안함과 비교할 때 함내 장병들에게 전해지는 충격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음모론자의 논리에 따르면 승조원 중 대다수는 고막 파열과 내장 파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막이 터진 승조원은 전체 승조원 중 단 한 명이었습니다. 수면 근처에서의 폭발로 배가 뚫리는 바람에 공기 중 폭발에 준하는 폭압이 배 안팎으로 영향을 끼쳤음에도 정원의 281명인 함정의 승조원 중 고막을 다친 인원은 6명, 고막 성형이 필요한 중증은 1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후 청력 검사 결과 약간의 고음 난청이 1명, 지속적 이명 호소 1명으로 나머지는 정상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런 피해 사례를 두고 봤을 때 폭발에 따른 청각 관련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등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의뢰 피격 시 대다수의 화상이나 폭사, 내장 파열, 고막 손상은 사실 접촉 폭발이나 2차적인 화재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러한 부분들은 접촉 신간 의뢰에 맞아 격실 내로 화염과 고열이 전달된 경우 또는 의뢰 폭발로 인해 함선에 화재나 기름에 의한 추가 폭발이 발생한 경우뿐입니다. 비접촉 수중 폭발의 경우 충격으로 인한 2차적인 내부 화재만 없다면 화상이나 폭사,
고막 손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천안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폭심지에서 가장 가까웠던 MCR 기관조정실에는 고막을 터뜨릴 만한 음압과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힐 물기둥의 수압이 전달됐을 겁니다. 당시 이곳에서 근무했던 6명의 전사자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충격 등을 역으로 계산해 봤더니 천안함 생존들이 고막을 터뜨릴 만큼의 폭압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목 잘린 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나온 영상의 이종인 대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사기를 쳤습니다. 이종인 씨가 제기한 회귀한 목 절단설, 우선 제시한 내용에 대한 출처를 찾을 수 없어 한 밀리터리 전문가가 이종인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처가 에드워드 레이머의 빈센트 인투 다크니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서적을 구매 후 살펴본 결과 명백히 이종인 대표의 의도적 왜곡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진주만 공습 한 달이 지나 함 내부에 들어갔고 목 잘린 시신이 있었다고 해고한 것까진 맞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공습 때 폭압에 생존들이 격벽에 던져져서 목이 부러지고 그 후 개 등 해양 생물에 의한 손상으로 목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고 후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인 씨가 주장한 충격파가 체내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목을 절단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4월 한 매체에서 이종인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함이 자초되었다라고 확신한다는 이종인 대표는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라크 정부에서 초청해서 갔다. 그때는 정식 수교가 안 돼서 미국 회사에서 중간에 다리를 놔 요르단을 통해 들어갔다. 샤를 아랍이라는 강호기부터 알바스라 강까지 미사일 어뢰를 맞고 28척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 중에 11척을 조사했다. 러시아에 가서도 자초된 배 조사하고 인양 가능성 조사하고 그랬다. 우리가 영국,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한국 선급협회 등 5개 선급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회사다. 우리가 조사를 하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결과가 공증되는 거다. 이종인 씨, 이라크에서 어뢰에 맞은 배 11척을 조사했다는 이종인 씨. 안타깝게도 저희가 찾아본 결과 이란, 이라크전에서 어뢰에 맞고 격침된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함장이 받아 입항합니다. 펑 하고 바닷속에서 폭발하면 상식적으로 물기둥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함장의 바다 지금 출항합니다. 다른 말 하기 전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물기둥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러한 물기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밤이니까 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군함은 견시병이 당직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까지 5내지 8초 걸립니다. 긴 경우는 12초도 걸려요. 붕! 이걸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천안함에 아무도.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견시병도 쓰러졌고 그러니까 볼 시간이 없었답니다. 여기서 거리가 30m입니다. 쾅! 폭발하면 0.1초 만에 귀에 들어오잖아요. 꽝 소리가. 사람은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그럼 뒤로 돌아보면 그때부터 물기둥이 쭉 올라와야 됩니다. 이 사이에 얼마든지 봅니다. 그리고 어뢰 폭발인 경우에는 폭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배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하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폭발력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토막이 나오고 난 이후에 무게 중심의 변화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20초, 30초? 그것이 지나야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기 때문에 물기둥을 못 봤다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100m 이상의 물기둥이 치솟아 올랐다고 하면 결국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 밑으로 떨어지죠, 다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그 밑에서 생존해 있었던 군인들이요. 얼굴에 물방울이 튀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또 이야기인데 예. 정말 진실이라면 사실은 100m나 높이 치솟았던 물기둥에 의해서 얼굴에 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에 한참 갇혀 있어서 몇 번 물을 먹어야 될 정도의 상황인 거죠. 이분들 엄청난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가져와서 물기둥의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그 물은 어디로 갔냐는 등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당시 국방부는
핵심을 짚지 못하고 변명한답시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좌연 견시병은 선체가 위로 들리면서 뒤로 넘어졌고 몸이 1m 정도 뜯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오금을 난간에 부딪혔다. 곧이어 함수가 우연으로 기울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좌연 견시병은 폭발 지점인 가스터빈실로부터 20여 미터의 격대 물기둥의 가장자리에 위치했고 천안함은 폭발 시 북서 방향으로 이동한 반면 물기둥은 북동 방향으로 날렸다. 함수가 우연으로 전도되면서 견시대 난간이 지붕 역할을 해줘서 직접 물벼락을 맞지 않고 얼굴에 물방울 정도만 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다 하지 못한 말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어뢰로 물기둥이 생겨도 특정 구역에만 닿을 뿐 떨어지진 않습니다. 또한 선체 길이만큼의 폭을 가진 물기둥이 발생했으나 물기둥이 바람에 날려서 좌연 견시데크에 닿거나 떨어지진 않았죠. 게다가 천안함의 폭침 위치에서 폭 20m에서 30m의 물기둥이 생겨도 견시데크에는 닿지 않습니다. 신상철 씨의 거짓말과 달리 어뢰 폭발 즉시 배가 들어 올려지며 곧장 쓰러집니다. 천안함은 함수가 넘어간 상태에서 한쪽 견시데크 난간이 지붕으로 돼 있고 반대편엔 함교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나마 넘어온 물도 뒤집어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 우연 데크는 허벅지까지, 좌연 데크는 발목까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었던 백령도의 해병대 초병의 경우는 높이 100m, 폭 20에서 30m의 백색 섬광을 수초간 목격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섬광이 아닌 물기둥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섬광의 지속 시간은 훨씬 짧습니다. 다른 것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장의 바다 입항하겠습니다. 우선 까나리 떼의 명복을 빌며 함장의 바다 오늘 출항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폭발이 있었으면 까나리 떼가 죽어서 섬에 떠내려와야 했다는 의혹입니다. 저는 사실 까나리라고 하면 김장할 때 넣는 까나리 액젓 정도만 생각했는데 음모론자분들의 해양 생물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나 있었나 싶을 만큼 놀랍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폭발의 생명체가 가장 약합니다. 이 까나리예요. 이게 요 까나리. 만약에 이 정도의 폭발이 존재했다면 적어도 폭심으로부터 2km 이내의 어류들은 떼죽음을 당했어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뭐라고 하냐면요, 서해안에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들이 다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그런데 그 시간대가 이렇게 정조 시간대입니다. 조류가 멈춰있는 시간대에 사고가 났고 밑으로 내려가던 조류가 바뀌어서 그때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죽은 물고기 떼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다시 새벽 3시 40분부터 올라갔던 물고기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빠져나가야 맞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난 물고기의 폐사한 물고기 군락이 쭉 그냥 흘러서 어디로 가는 게 뭐 그 헬기에 잡히든 뉴스 매체에 잡히든 아니면 포구마다 백령도, 대청도, 포구마다 이 물고기 떼들이 그죠?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처럼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면 응당 그 일대의 바다에서는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떼죽음으로 발견되어야 그래가지고 뭐 그 해안가에는 그냥 물고기들이 엄청 쓸려서 밀려 나와 있어야 되는 지경. 예. 이것에 대해서 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폭발로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게 죽는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페북에다 글을 쓰니까 어떤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정섭이라고 하는 제 패친이신데, 그분이 35년 전에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군인들이 연못에다가 수류탄을 하나 던지는 것을 봤는데, 그때 그 연못 안에 수류탄이 터지니까 물고기가 다 배를 뒤집고 둥둥 뜨더라고요. 어뢰가 터지면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서 예. 반문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어렸을 적에 강에서 낚시 좀 했다고 하면 다들 아는 전기 배터리
낚시법, 그리고 수류탄과 다이너마이트로 물고기를 잡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얄팍한 구연동화를 이용을 합니다. 특히 어렸을 적 많이 듣고 자랐던 40에서 60대를 타겟으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부는 당시 조류가 강해 폐사한 까나리들이 모두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어뢰가 터지면 물고기 떼가 죽는다라고 생각되시죠? 국방부마저 신상철 씨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걸려든 겁니다. 한심하게도 물고기 떼가 조류에 쓸려갔다고 반박한 탓에 어뢰가 터지면 막대한 물고기가 떠올라야 한다는 게 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 폭발이 어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제주대학교 논문입니다. 제목은 수중 TNT 폭발음에 있어서 폭약 중량에 따른 폭발음의 소음준위와 자주복 치어의 반응인데 해당 논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0kg의 TNT가 60m 거리에서 폭발했을 때 치어 45마리 중 1마리가 죽었고 그때의 폭발음은 약 227dB입니다. 250kg급 TNT가 수중에서 폭발했을 때 227dB의 폭발음을 계산해보면 약 669.5m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어뢰 폭발 원점으로부터 669m 떨어진 지점에서 자주복 치어 45마리 중 1마리가 죽습니다. 따라서 반경 2km 내 어류가 떼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신씨의 주장, 명백한 거짓입니다. 게다가 해군 출신 분들 댓글로 이야기 달아주시죠. 해군 폭내 투하 훈련 때 죽은 물고기 떼가 해변에 밀려들지는 않습니다. 신씨 말대로라면 폭내 투하 훈련 때마다 하늘에서 죽은 물고기 떼가 보이고 해변에 물고기 시체가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거나 아주 극히 드뭅니다. 다시 한번 언제 죽었는지, 과연 죽긴 했는지도 모르는 까나리떼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오늘의 함장의 바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